나는 최민호, 42살, 원양어선 선원. 2해에 한 번 고향에 들어오는 게 전부라. 가족에게 무엇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도 제대로 몰랐다. 아버지 최영근, 62. 밖에서는 점잖은 은퇴 공무원으로 통하지만 집안에서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나이 들면서 점점 개팍해지고 솔직히 여자 문제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그걸 쉬쉬했다. 체면, 채통, 집안 망신 그런 이유들로.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내 아내 서아영 32 뿐이었다. 아버지는 암투병 중이었고 아내는 착해서 병수발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나는 그걸 고맙게 생각했었다. 정말로 고마웠다. 그런데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다. 아버님 또 술 드셨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끄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 쪽을 쳐다봤다. 하영아, 아버지가 뭐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다. 아내의 얼굴이 딱 굳었다. 하지만 즉시 웃음을 지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웃음이 이상했다.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의 부탁이 아니라 강요였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 눈빛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소유욕 같은 게 어른거렸다. 내일이면 나는 다시 바다로 나가야 했고 아버지 투병도 걱정됐다. 그래서 그냥 넘겼다. 그날 밤 나는 정말 멍청했다. 바다에 나와 있는지 벌써 2개월이 되었다. 걱정스러움에 나는 아내와 짧게 통화를 했다. 하영아, 아버지 괜찮으셔? 요즘 기력이 없으시다던데. 응, 괜찮아. 오빠는 잘 있어? 말끝이 흐린다. 그리고 뒤에서 들린 낮은 남자 목소리. 누구랑 통하길래 그렇게 떠들어? 아버지 목소리였다. 그런데 톤이 너무 차갑다. 평소와 전혀 다르다. 하영아, 지금 아버님이. 아니야, 오빠. 그냥 잠깐 끊자. 뚝. 그때 처음 깨달았다. 아내 목소리가 겁에 질려 있었다. 가판위에서 모여있는 직원들이 휴대폰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SNS에 떠도는 사진. 노인이 홀딱 벗은 젊은 여자들과 술을 마시며 돈을 뿌리는 모습. 그 한가운데 아버지가 있었다. 분명 우리 아버지였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더니 이게 뭐야? 댓글엔 이런 글도 있었다. 저 노인 술집 여자들한테 이상한 변태짓 한다는 소문 많음. 어떤 젊은 여자도 한 명 개처럼 끌고 다닌다던데 불쌍하네. 젊은 여자? 혹시?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왜 그동안 웃음이 사라졌는지, 왜 통화 때마다 떨렸는지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는 바로 집에 연락했다. 하지만 현재 위치의 고객에게는 국제통화 연결이, 아내와 아버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선장님께 겨우 부탁해 집에 돌아갈 날만 기다린 지 수개월째.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없었다. 방은 정리돼 있었고 옷가방은 사라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 필체로 적힌 메모 한 장. 민호야, 하영이는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당분간 찾지 마라. 나는 온몸이 굳었다. 왜냐면 아버지가 쓰는 글씨체가 아니라 거칠고 삐뚤어진 글씨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모 뒤쪽에는 작은 얼룩. 피 같았다. 아버지는 창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아버지, 하영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나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병원비도 떨어지고 내가 좀 빚이 생겨서 말이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게 지금 아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놈들이 담보를 요구하더라고. 담보. 그래서 하영이를 맡겼다.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멎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미쳤어요? 사람을 어떻게 담보로 맡겨? 아버지는 담담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게 그 애더라.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뛰쳐나와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과 라이터를 샀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그날은 숨을 못 쉬겠더라. 불을 붙이자마자 아버지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그놈들이 담보를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하영이를 맡겼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그분 아들이죠?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 거친 손, 땅거미 같은 눈빛. 누구시죠? 아버님이 진 빚, 채무에 연관된 사람들이요. 나는 즉시 멱살을 잡았다. 내 아내 어디 있어? 그 남자는 놀라지도 않고 비웃듯 웃었다. 그게 글쎄요. 담보는 주인 마음대로 쓰는 거라. 내 주먹이 먼저 날아갔다. 그의 코에서 피가 튀었다. 하지만 그는 피 흘리면서도 혀를 한번 차더니 말했다. 그 노인 아주 개판으로 살았더군. 우리가 며느님을 건드리기 전에 그 노인이 먼저. 나는 더 때릴 수도 더 들을 수도 없었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 빚1억 8천. 갚고 싶으면 내일 밤 12시 방천수로 발전소 뒤로 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나는 병원 벽에 머리를 박았다. 머리가 아니라 세상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를 다시 병실에서 마주했다. 하영이를 담보로 맡겼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버지는 수액줄을 뗐다.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이 섞였다. 너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지. 넌 성질이 더러워서. 말하세요. 지금. 아버지가 한숨을 길게 뱉었다. 내 병 사실 말이다. 암 아니죠? 안 맞아. 근데 말기 아니야. 숨이 턱 막혔다. 그럼 왜 며느리한테 수발을 왜?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사람이 아프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냐. 위로? 하영이 착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나를 참 따뜻하게 대해줬지.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설마 아버지 하영이한테 뭔 짓 했어? 아버지는 내게 딱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남자한테 필요한 위로 있잖니. 그거 준 거지. 순간 내 모든 피가 뒤집혔다. 미친. 나는 병실 테이블을 엎었다. 수액이 바닥에 떨어지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하영이를 사랑했어. 너보다 더. 그 아이는 날 거부한 적 없어. 그 말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분노라는 말을 쓸 수도 없었다. 그건 악몽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방에서 아내 물건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화장대 안쪽 서랍에 뭔가 남아있는 걸 발견했다. 작은 메모장. 표지에 조용히 쓰여 있었다. 나중에 누가 이걸 보게 된다면. 나는 손을 떨며 펼쳤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제가 말하면 오빠가 아버님을 죽일까봐. 내 남편 살인자가 될까봐.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무서워요.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고 여기저기 번져 있었다.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방으로 들어오셔요. 몸이 아프다며 손을 잡아달라고. 처음엔 도와드리려 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상해졌어요. 나는 숨을 못 쉬었다. 거절하면 화내고 때리고, 민호 씨한테 말하면 병을 더 키우겠다고 협박하고, 미안해요. 민호 씨, 제가 약해서 오빠를 더 힘들게 해서 수첩 마지막 페이지엔 오늘은 정말 무서워요. 아버님 표정이 이상해요. 그러고는 저한테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들을 시키고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라고 했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울다가 결국엔 머리를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하영아 미안하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날 밤 나는 아버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깜깜한 밤이었다. 물비린내, 곰팡이 냄새, 철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축축한 바람. 나는 손에 플래시 하나 들고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여기서 하영이가? 설마. 그때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딱, 딱, 딱. 어제 그 거친 점퍼 남자와 다른 남자 둘이 더 있었다. 일찍 왔네. 선원 아저씨, 내 아내 데려와. 세 남자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그 점퍼 남자가 말했다. 아버님이 말 안 했나 보네. 뭐를? 남자는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다. 아내는 아내가 쓰던 목도리, 그리고 떨어진 단추 하나. 우린 며느리님을 잡아간 적 없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어디 있는데? 점퍼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 노인이 아들 말만 들으면 멀쩡한 척 하는데 싫은지 혼자 쇼한 거야. 쇼?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며느리 자기 혼자 감춰놓고 그걸 담보라 이름 붙인 거지.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다. 말도 안 돼. 그럼 지금 하영이는 당연히 너희 아버지 근처에 있겠지. 미쳤지. 그 영감탱이. 우린 돈만 받으면 끝이었는데 괜히 지 며느리를 지하에 숨기고. 뭐? 지하? 병원 말고 집이야. 도망 못 가게 문이 두 겹이던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창고 관계자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남자들은 황급히 달아났다. 나는 바로 차를 몰았다. 그 순간 확신했다. 아버지는 나를 속였고 아내는 아직 그 집 안에 있다. 집은 고요했다. 현관불도 꺼져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바닥을 살폈다. 거실 한쪽 장판이 살짝 울고 있었다. 혹시 여기? 장판을 들추자 양철고리가 하나 박혀 있었다. 미친 듯이 잡아당기자 덜컹 숨겨진 좁은 계단이 드러났다. 미친 새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습기, 곰팡이, 그리고 희미한 여성 샴푸 냄새, 그리고 민호 씨?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하영아, 구석에서 아내가 홀딱 벗은 채 무릎을 껴안고 떨고 있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얼굴, 손목엔 자잘한 상처, 두들겨 맞아 멍든 자국,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강아지 마냥. 몸은 잔뜩 웅크린 채였다. 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내가 왔어. 아내는 펑펑 울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버님 위로해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엔 무섭게 변했어요. 저를 못 보낸다며 도망 못 가게. 자꾸 여기로. 아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쏟았다.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낮게 울리는 목소리. 여길 왜 열어보냐?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야, 그 애는 내가 잡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너는 2년에 한 번 오잖냐. 그래서 지하에 가뒀어요? 가둔 게 아니다. 잠깐 잡아둔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는 내게 손을 뻗었다. 내가 아프잖니. 죽기 전에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했어. 그 말에 아내가 떨면서 내 뒤로 숨었다. 아버님 너무 무서웠어요. 제발 그만해요, 제발. 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다. 쌍년아, 넌 내 거야. 내가 먼저 사랑했어. 민호보다 내가 더 말하게 둘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계단 끝으로 밀쳤다.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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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부러지는 소리.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허우적대며 말했다. 도와줘, 민호야. 아버지잖아. 하영이 데리고 가지 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가족이면 이런 짓 안 해요. 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울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벽을 붙잡고 일어나며 소리쳤다. 하영이는 내 것이야. 그 순간 심장 쇼크가 온 듯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크흐으.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며 바닥에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손을 내민 건 나도 아내도 아무도 아니었다. 10초 뒤 아버지는 움직임을 멈췄다. 구급대, 경찰, 테이프. 죽음의 결말은 너무도 조용했다. 경찰이 내게 말했다. 밀어뜨리신 거예요?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날 계단 난간을 잡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 정말 아버지였나? 나는 경찰을 똑바로 봤다. 아니요. 제가 오니까 놀라서 스스로 뒤로 넘어지셨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도 없었고 아버지가 워낙 병약해 충분히 그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나는 죄책감과 해방감 사이에서 한동안 잠을 못 잤다. 아내는 며칠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당연하지. 내가 잘못했어, 하영아. 절대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 평생 흘릴 눈물 다 흘린 듯. 나도 울고, 아내도 울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오래오래 끌어안았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